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NATO 회의실에서 한국 대령이 입을 열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 그 순간을 전쟁 발발 72시간 이내에 100만 명의 예비군을 완전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택시기사가 정확한 포병 좌표를 외우고 사무직 여성이 통신장비를 조작하며 노인들이 전술 배치를 논하는 나라, 표면적으로는 K-팝과 첨단 기술의 나라지만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 NATO 분석가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잠재적 전사이기 때문이다. 서방 세계가 완전히 오판했던 한국의 숨겨진 군사력.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스입니다. 저는 캐나다 출신의 국방 분석가예요. 저는 나토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나토는 군사적 문제에 협력하는 강력한 국가 동맹이죠. 제 업무는 여러 나라들이 분쟁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연구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의 방위 전략에 대해 나토 지도자들에게 조언하는 일입니다. 회의실은 다양한 나토 국가들에서 온 군 장교들과 국방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도와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발표가 시작되기 전 사람들이 서류를 넘기고 서로 속삭이는 동안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 섹션 차례가 되었을 때 한지훈 대령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완벽한 자세를 가진 키 큰 남자로 회의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린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대령은 인사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청중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체 회의실을 침묵시키는 대담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72시간 이내에 대한민국은 100만 명의 예비군을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단 3일 만에 100만 명의 무장 병력이라고요? 불가능하게 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띄어 있었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가 이게 농담인가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회의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대령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는 웃지도 말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분하고 사실적인 목소리로 한국의 군사 자원을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48만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75만 명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4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수백만 명이 더 있습니다. 그가 계속 얘기하자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한 대령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는데 서울의 상세한 지도가 보였습니다. 지도에는 도시 전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군사 전문가들을 나타내는 색깔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포병 전문가, 장갑 차량 운전자, 유도 미사일 기술자들이요. 도시 전역에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전투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던 미국 국방부의 제임스 미첼 대령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미첼 대령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화면을 다시 보니 저는 지도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색깔점들이 부유한 동네와 노동자 계층 지역, 대학교와 비즈니스 센터 근처 등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복잡한 군사 장비를 다루거나 전투에서 병력을 지휘할 줄 아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서는 몇 블록도 걷기 힘들 것 같았어요. 한 대령은 또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가 이러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빨리 동원되고 배치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타임라인은 놀랍도록 짧았어요.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이었습니다. 물류 체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한 대령이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전의 회의적인 분위기는 생각에 잠긴 표정들로 바뀌었어요. 일부 관리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동료들에게 긴급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가 들은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한 대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나토의 계획이 제대로 고려한 적 없는 유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인과 무기가 아니라 거의 즉각적으로 전투력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전체 인구를 말이죠. 저는 이것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숨겨진 군대가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한 대령의 발표가 과장된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제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세련된 건축물을 갖춘 현대적인 공항은 한국 사회 표면 아래 숨어있다는 군사적 능력의 흔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터미널을 서둘러 지나가는 비즈니스맨들과 친척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민간인들이 정말로 72시간 만에 100만 명 규모의 전투력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요? 습한 서울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의 경험이 위기시 국가를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숨겨진 힘을 찾는 제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고 경험하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와 국민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장의 차이를 직접 목격하니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때로는 책상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저는 경기도에 있는 그림자 훈련장을 방문했어요. 제 한국인 안내원인 박씨는 전직 군 장교였는데 그는 저를 번잡한 도시 거리를 지나 점차 트인 시골 지역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훈련시설은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했어요. 그저 뒤에 넓은 공터가 있는 평범한 건물이었죠. 이곳이 특별한 곳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약 30명의 중년 남성들이 평상복, 청바지, 티셔츠, 캐주얼 재킷을 입고 작은 그룹으로 모여 있었어요. 일부는 접이식 테이블에 앉아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원을 그리며 서서 마치 주말 모임에서 만난 오랜 친구들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하고 사교적이었어요. 박 씨는 이 사람들이 모두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직 직원, 택시 기사, 가게 주인, 교사들이라고요. 오늘은 월간 보수 훈련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완벽한 대형으로 줄을 섰습니다. 각자 정확히 어디에 서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장구역에서 그들은 빠르게 K 소총을 꺼내와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분해하고 재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수천 번의 반복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기억으로 움직였어요. 소총 훈련 후 그들은 전술 달리기 대형으로 이동했는데 각 사람 사이의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강한 집중력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주말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민간인으로 위장한 훈련된 군인들이었죠. 그들 중에서 한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김민재 소령은 50대 중반으로 탄탄한 체격과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수포로 덮인 더 큰 장비로 이동했어요. 그가 덮개를 벗겼을 때 저는 KH-179 견인 곡사포를 알아봤습니다. 장거리에 걸쳐 155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포병 장비였죠. 김소령은 완벽한 정확도로 장전 순서, 포신각도 조정, 발사 절차를 시연했어요. 그의 동작은 유연하고 경제적이었으며 수년간의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저함도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없었어요. 시연을 마치고 그는 제게 돌아서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곡사포만 있으면 즉시 완전한 포병 부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그의 눈에는 너무나 강한 확신이 담겨 있어서 저는 등줄기에 오싹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박 씨가 알려준 K-포병 베테랑이라는 온라인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그 포럼에는 한국 전역에서 온 수천 명의 회원들, 즉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새롭게 유지하는 전직 포병 군인들이 있었어요. 화면에는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내 몸은 여전히 155mm 훈련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발사 각도와 포탄 유형을 암기하고 있다. 어젯밤에 나는 사격장에 다시 있는 꿈을 꿨다. 내 손은 여전히 모든 동작을 기억하고 있다. 저는 탄도 계산, 날씨 조정, 유지 보수 절차에 관한 수십 개의 기술적 토론을 스크롤에 내려갔어요. 이들은 단지 청춘을 회상하는 향수에 젖은 베테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끄면서 저는 그날 목격한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훈련시설에 있던 남자들은 단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준비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고 즉시 활성화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령의 72시간 내에 10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은 하나의 시설에 있는 작은 그룹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그 숫자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잠들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지 무기나 현역 군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간인 생활을 하면서도 훈련을 계속 유지하고 필요할 때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비군이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상적인 계획과 실제 실행 사이에 간극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준비성과 헌신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표면적인 분석만으로는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군사적 준비 태세의 증거를 더 찾아볼 수 있을지 서울을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그곳은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사람들로 가득한 번화한 쇼핑 지역이었죠. 서점 안에서 저는 밝게 빛나는 서가 사이를 거닐다가 베스트셀러 섹션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본 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기 있는 소설과 자기계발서 사이에 수많은 군사 전략책들이 서 있었어요. 현대 전쟁, 전술 계획, 방위 시스템에 관한 책들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포병 전술에 관한 한 책을 집어들고 훑어보았어요. 기술적 세부사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독자를 위한 단순화된 자료가 아니었어요. 이 씨는 K9의 인상적인 기계라고 명백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155mm 포탄, 40km 사거리, 15초 이내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무기 시스템에 대해 기본 훈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수년간 그것과 함께한 사람의 친숙함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에게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물론이라며 조용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실전에서는 장비보다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언제 발사하고 조건에 맞게 어떻게 조정하며 언제 재배치할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는 관자놀이를 두드리며 그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나중에 저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광활한 열린 광장인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어요. 주말이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공축제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 10대들, 노부부들, 광장은 평범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주의를 끈 것은 문화공연이나 음식 노점이 아니라 군중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질서가 있었어요.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명확한 통로를 형성했습니다. 그룹들이 서로 교차해야 할 때 그들은 잘 안무된 춤처럼 효율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응급 차량 몇 대가 광장을 가로지르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군중은 완벽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 갈라졌어요. 소리 지름도 혼란도 당국의 개입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빠르게 일어났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제 놀라움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흔들자 그녀는 이것이 단지 좋은 매너나 시민의식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군사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서 배운 기본 움직임이라고요. 빠르게 움직이고 질서를 유지하며 접근 경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눈으로 군중을 보았어요. 군복무하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도 부모와 다른 어른들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체 사회는 그들에게 완전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근본적인 규율과 조정 감각으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업가는 전문 탱크 운전자일 수도 있었어요. 채소를 사는 할머니는 현장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었고요. 공부하는 대학생은 머릿속으로 포병 탄도를 계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힘은 비밀 벙커나 군사기지에 숨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눈앞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훈련을 함께 수행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과 근육 속에 말이죠. 이것은 단지 군인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민간인과 군인 사이의 경계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에 함의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브뤼셀에서의 한 대령의 발표는 선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빠르게 군사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제 생각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단결력과 질서의식은 제가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가끔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수백 권의 보고서를 읽는 것보다 더 값진 통찰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평범한 한국인들과 그들의 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저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 첫 대화는 호텔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제 운전기사는 6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했고 강하고 햇볕에 그을린 손으로 자신감 있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에 대해 언급하자 그의 눈이 백미러에서 반짝였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포병 전문가였다고 말했습니다. KH-179곡 사포를 30년 전에 다뤘다고 하더군요. 그는 자기 이마를 두드리며 발사 계산법이 아직도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고도각, 화약 충전량, 날씨 조정 등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을 지나가자 그는 노란색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을 가리켰어요. 크레인을 조작하는 저 사람은 아마 군대에서 차량 정비를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땅을 파고 있는 저 사람은 아마 전투 공병일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끝난 군 복무에서의 기술을 정말로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우리 몸이 기억한다고 대답했어요.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합니다. 그날 나중에 저는 공병부대에서 복무했던 현장 감독을 만난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휴식 시간에 그는 저에게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손과 삽 하나만 있으면 30분 안에 방어용 참호를 만들 수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자신이 특결해서가 아니라 훈련 중에 수백 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설 작업팀에 전 무전 운용자, 의무병, 정찰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한국의 모든 건설 현장이 군사 기술로 가득 차 있다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내려놓고 몇 분 안에 전투 부대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물을 사려고 편의점에 들렀어요. 젊은 점원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제 연구에 대해 듣고는 자신이 군 복무 중에 박격포 사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탄도 계산이 자신의 수학 수업보다 더 쉽다고 농담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박격포 조준경을 조정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그의 분대는 3분 이내에 설치하고 발사하고 재배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끔 그 동작을 연습한다고 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사람들 중 누구도 군 복무를 과거의 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현재 시제로 논의했어요.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능력, 유지하고 있는 지식, 날카롭게 유지하는 반사신경으로 말이죠. 제가 방문했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 군인들이 종종 군 시절을 먼 기억으로 묘사했어요. 한 번 했다가 넘어간 것으로요.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복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할 때 활성화될 수 있는 휴면 상태로 전환된 것뿐이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만난 중년 여성이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그녀는 20년 전에 통신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군 복무가 한국인들이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복잡한 통신 와이어, 매듭을 여전히 얼마나 빨리 묶을 수 있는지 보여주면서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일부가 되며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방위 체계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이해했어요. 군복무 중에 배운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가끔의 훈련과 깊이 새겨진 근육 기억을 통해 보존되며 수백만 시민들 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들은 단지 전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민간인 생활을 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구별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군 복무가 끝난 사람들의 기억력이나 신체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퇴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 기술을 정확히 기억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직접 한국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시연을 본 후 제 이론적 가정과 현실 사이의 큰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군사훈련은 단순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일상에 통합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이런 깊은 내면화가 어떻게 한국가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지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박 장군님은 60대 초반으로 은백색 머리와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군인다운 품성은 고든 자세와 정확한 움직임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우리 둘을 위해 차를 따르며 제 방문 동안 무엇을 발견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훈련 시설, 서점, 그리고 제가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군사적 준비 태세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이 녹아 있는지 보고 놀랐다고 말씀드렸어요. 박 장군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의 고층 건물, K-팝, 기술 회사들만 본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반을 놓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의 분주한 거리를 가리켰어요. 그 사람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그들이 토론토나 런던이나 파리의 시민들과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장군님은 저를 직접 마주 보셨습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군대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전문 군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방어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또한 군인으로 봉사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들은 당황하는 대신 마치 태풍에 대비하듯이 빠르게 자신의 위치로 이동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규모로 가능한지 물었어요. 그는 간단히 모든 사람이 이미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기 사용법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훈련시킨다고 하셨어요. 박 장군님은 저에게 서울의 상세한 동원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도시 전역의 집합 지점, 보급센터, 방어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전체 수도가 신속하게 전시 태세로 전환되도록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에 대해 외부인들과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비밀이 아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끝나갈 무렵 박 장군님은 한국이 제가 연구했던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완벽하게 포착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는 남한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위협 아래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도전을 힘으로 바꿨다고 해요. 한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는 기지와 장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알고 있는 할머니들, 포병을 운용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들, 전술적 이동을 이해하는 학생들의 마음과 근육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은 전쟁 준비를 일상생활과 분리하지만 한국은 그것들을 통합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빨리 동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인식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는 여성 사업가는 비상시에 어느 의료센터로 보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거리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는 야전 주방을 설치하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공원에서 채스를 두고 있는 노인은 젊은 시절에 군대를 지휘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의 진정한 군사력이 화려한 무기나 서류상에 나열된 병력 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세대 간에 전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경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휴면 상태로 있지만 준비된 잠재적 전투 정신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제 노트북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군사력은 첨단 무기나 병력 수에 있지 않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전투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잠재적 전투 정신에 있다. 이것은 단지 영리한 방어 전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강력한 이웃들 사이에서 생존하려는 결단의 반영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단 며칠 만에 저는 마침내 한 대령이 그 나토 회의실에서 설명하려 했던 것을 이해했어요.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주로 첨단 장비와 훈련된 현역 군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가 민간인을 그토록 효과적인 예비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론은 제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현실은 제 이론적 가정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표면적으로 평화롭고 현대적인 사회 아래에 전체 국가가 필요시 즉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깊은 준비 태세가 있었어요. 이상은 종종 현실과 거리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현실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국방분석가로서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군대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어력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발표 슬라이드는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 강문에서의 사진과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여행 전에는 그저 또 다른 미국의 동맹국으로 봤다고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거기서 발견한 것이 군사적 준비 태세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림자 훈련장의 사진들, 신속한 동원 훈련의 영상들, 그리고 예비군들이 얼마나 빨리 집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차트들을 보여줬어요. 제 발표가 계속되면서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은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방어를 위해 조직된 전체 사회가 있다고요. 포병 계산법을 아는 택시 기사,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건설 노동자, 고급 무기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사무실 관리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군대의 윌슨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이것들이 분명히 수년 전에 배운 기본 기술일 뿐이라며 현대 전투에서 정말로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훈련 연습 이미지와 참전 용사들이 지식을 유지하는 온라인 포럼의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먼지 쌓인 기억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유지되는 기술이라고요.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단순히 인원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투 준비 태세를 보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의 마르티네즈 장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는 제게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우리의 추정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라고 했어요. 72시간 내에 100만 예비군을 동원한다는 한 대령의 발언은 과장이 아니며 심지어 보수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그 의미를 논의하면서 회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방문에서의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베스트셀러 전략책들, 지역사회 훈련들, 통합된 민방위 시스템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나토 계획이 무기 시스템과 현역 병력 수를 세는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측정하기 더 어렵다고요. 그것은 필요할 때 전투력으로 변모할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준비 태세에 있다고 말했어요. 제 발표 후 질문들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의 전략적 계획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한 대령의 원래 발표 중에 웃었던 피터슨 제독이 회의 후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의 주장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보고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다고 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계획은 상당한 수정을 거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미국 의존적 동맹국으로 분류되지 않고 독특한 방어 능력을 갖춘 세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한국 인구의 동원 잠재력은 지역 안보 평가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경험이 제가 업무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저는 명백한 군사적 지표, 탱크, 비행기, 함정의 수를 넘어보고 방어의 인적 요소, 훈련, 문화적 요소, 사회 조직을 고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끔 한 대령이 처음으로 한국의 동원 능력을 발표했을 때의 그 순간을 생각해요. 당시 회의실의 웃음은 이제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과장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정교한 시스템에 대한 일견이었던 거죠. 한국은 저에게 보안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강점이 군사 기지나 무기 비축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준비 태세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처음에 저는 한국의 주장이 단순한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류상 이론대로라면 어떤 나라도 그렇게 빠르게 대규모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제 이론적 가정과 실제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분석가로서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에 의존해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때로는 통계보다 문화와 사회적 맥락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것은 제게 큰 교훈이었고 이제 저는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도 이런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더 깊이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수록 더욱 뜻깊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